세계 100대 경제학자, 가짜 경제 뉴스 감별사, 가슴이 뜨거운 경제학자, 건국대 최백은 교수의 이게 경제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서 지금 유럽의 크레딧 은행, 스위스 은행, 투자은행, 또 간밤에는 또 다른 미국 은행에 긴급 자금이 수혈됐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지금 불안합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스가 많습니다. 뭐 하여튼 미국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게 14위 규모의 은행이라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미국 11개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 갑자기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은행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금을 유치를 하고 대출을 하고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금 인출이 생길 때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예금 인출이 많이 생길 때 그거를 방어하려면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자산도 갖고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있고 그러는데 그 팔 수 있는 자산의 가치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동안에 채권 가격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손실이 생기는 거죠. 손실이 생기다 보니까 자본을 그만큼 깎아먹게 되죠. 깎아먹게 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죠. 떨어지니까는 이제 소비자들은 불안해 가지고 더 인출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악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뱅크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퍼블릭 그 은행은요. 퍼스트 리퍼블릭. 그 은행은 사실 지난 주말에 벌써 이미 이번에 파산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과 더불어 가지고 사전 조치가 내려진 은행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내려진 은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에서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방예금보험공사도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예금액을 다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연방예금보험공사고 그거는 이제 연방 정부가 이제 관여를 한 거고요. 재정으로 이제 보장해 주겠다는 거. 그렇죠.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제 펑크 나면 그 손실은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 자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다 이제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국채를 담보로 해서.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가치가 떨어졌으면은 자기가 산 가격은 100인데 이게 9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팔게 되면 10의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팔지 않고 100을 담보로 잡아줘 가지고 100을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돈을 빌려주겠다 달러를. 그러면 이제 손실은 안 생기잖아요. 장부상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미국 사람이라면 저도 일단 돈 뺄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영어로 이제 컨피던스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자신감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되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자꾸만 인출되는 거예요. 인출되는 가지고 그걸 어디로 가겠습니까요? 되게 더 큰 대형은행 안전한은행으로 갈 게 아닙니까? 그렇지. 대형은행으로. 그러니까 대형은행은 막 예금이 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대형은행에 있는 돈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 예금을 하겠다 이거죠. 그게 망하면 안 되는 겁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뭐 이 은행이 SVB는 파산을 했잖아요. 퍼스트 리퍼블릭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SVB도 한번 봐보세요. SVB도 예금자들의 예금액은 전액 보장해 줬잖아요. 보장해 준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하여간 보장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이제 그러니까는 손실을 본 거냐면 주주들이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주주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SVB처럼 이 은행들이 대개 이제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하들이에요. 이 은행들이 지금은 터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2,500억 달러 이상이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이제 가게 돼 있어요. 더 강한 이제 이 조치도 하고 있고요. 건전성 테스트. 그렇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좀 면제받는 이제 밑에 은행들인데 이게 트럼프 때 좀 이제 완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2,500억 달러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다 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은행들은 일부에서는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대형은행들이 파산하게 되면 시스템에 위기가 생기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망가지고 그러니까 붕괴돼 버리니까 우리 2008년 때처럼요. 금융위기 때처럼 리만이 망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대형은행이 파기하게 되면 되게 구제를 이제 들어갑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니까요. 예. 근데 그 밑에 있는 시스템에 영향이 없는 은행들이 됐을 때는 그냥 파산 처리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어요. 뭐 1년에 한 25개 정도는 매년 망한다면서요. 그렇죠. 그 은행들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시장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도덕적 해이가 안 빠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은행들은 예.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파산시키겠다는 거였었던 거예요. 근데 파산을 사실상 안 시킨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요. 예. 납세자들 세금을 납세자들의 저거는 다 보장해 줬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두 은행 지금 그러니까 얘기했던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시그니처라고 이제 뉴욕에 있는 은행이 있었고 이 두 개는 이제 선제 조치를 했죠. 예.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막았는데 근데 이제 이 은행들 같은 경우들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하는 것이 SVB 같은 게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예. 이거 가지고 논란이 지금 많아요. 저거 그러니까 그냥 파산시켰어야 되는 납세자 지금 25만 달러까지 예금자가 보호인데 그걸 무제한으로 보호해 주게 되면은 예.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금자 보호제도는 붕괴되는 게 아니냐. 예. 예?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지 않냐.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큰 구멍이 생겼다. 예.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거든요. 생겼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냐면 사람들은 불안한 건데 왜 불안하냐면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SVB가 손실 본 게 한 19억 달러 정도 이 가치에서 손실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큰 그러니까는 같은 이 2,500억 달러 미만 은행 중에서요. 예. 얼라이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은 한 41억 달러 정도 손실 봤어요. 예. 근데도 아직 파산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아, 곳곳에 지뢰밭들이군요, 그러면 쉽게 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뭐냐면 이번에 조치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 같은 건데 튀어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연준이 들어가가지고 정부 들어가가가지고 이걸 수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여러 개가 남아 있고 연방 예금보험공사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들한테 이제 예금자 보호 범위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5천만 원 일인당 돼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그 지급받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손실 본 거를 그러니까 실현은 안 됐지만은 미실현 손실을 그러니까 쭉 추정해 봤더니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00억 달러 정도 되더라 이거예요. 6,200억 달러. 예. 그것도 이제 연방 예금보험공사라는 것은 은행들만 가는 것이고 그렇죠. 은행 아닌 금융회사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자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게 한 개 은행에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부채를 보유하고 MBS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다들 보유하고 있죠. 지금 그럼 너도 나도 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이걸 그냥 놔두면 아무리 조그만 은행이라도 옛날 평상시 같은 경우는 그냥 망하게 놔뒀는데 하나 망하면 줄줄이 다 터질 것 같으니 그래서 지금 두더지 게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튀어나오면 망한다고 튀어나오면은 일단 보호해 주는 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JP 모간조차도요. 미실현 손실액이 총액이 지난해 요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이제 회계장부 이제 그러니까 보고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형 JP 모건하면 대형 은행이잖아요. 1위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JP 모건도 미실현 손실액이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한 500억 달러 가까이 돼요. 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일부 은행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거돼 있고 단지 그러니까 예금 인출 사태가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간 상황 속에서 소위 새로운 투자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운영 자금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금을 해뒀던 거를 빼서 쓰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인출을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많이 인출 사태 생기니까는 자산 매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터진 것뿐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굉장히 많으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더지들이 처음에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튀어나다 나중에는 서로 먹혀서 다 튀어나올 그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금융위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가 흔히 금융위기를 은행 파산을 대표적인 징조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에 저거는 시작된 거지 사실은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사실. 청취자들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다릅니다. 2008년하고 전 성격이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앞에 경험한 걸 가지고 이제 그걸 되게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미실현 손실액이 별로 없었었어요.
2008년도에 예. 리만 브라더스가 망할 때 뭐 이상한 뭐 CDO니 CDS니 뭐 이상한 데만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렇지. 서브프라임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증권 만드는 이제 MBS 가치가 하락을 하고 예. 또 MBS를 긁어 모아가지고 만든 CDO라는 상품이 예. 부채 담보증권이 또 가치가 하락하면서 예. 이게 이제 터진 거였었지. 예. 터진 거였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MBS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락한 건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예. 본격적으로 금융이 터지기 전에는요 미실현 손실이 별로 안 발생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저게 전개되기도 전에 예. 미실현 손실액이 엄청납니다 지금요. 은행들이 국채 가격이요. 예. 국채 가격이 2020년 8월 기준으로 발행 가액하고 그러니까 시장 가액하고 그 차이가요. 예. 차이가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20년 8월 정도에는 발행가액보다 시장가액이 한 1조 8천억 달러가 더 높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채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을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2월 달 기준으로는요. 마이너스 1조 8천억 달러가 됐어요. 2배가 됐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손실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 격차만 하게 되면 3조 6천억 달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국채에서 생길 정도면은 근데 국채가 그렇게 생긴 이유가 그렇지. 국채가 그 정도 생길 거면 나머지는 다른 채권들이 그러니까요. 말할 것도 없다. 네, 이거죠. 그렇죠. 국채가 가장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 저걸로요. 예. 그러니까 국채가 그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국채라는 것을 가장 안전자산으로 많은 금융회사들이 투자를 하는 대상이라고요. 예. 대상 상품이라고요.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갖고 있겠죠. 예, 그리고 또 MBS도 엄청 또 저기 발행을 했고 사들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MBS란 건 그 주택 저당 증권. 예. 예. 왜냐하면 연준이 예. 돈을 찍어가지고 제일 많이 산 게 국채고 예.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MBS였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증권들이 엄청 많이 발행이 된 거죠. 발행이 된 건데 예. 그러면 그것들을 그러니까 일반 금융회사들은 안 갖고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갖고 있죠. 예. 그것들이 근데 가치가 하락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국채 수익률이요. 국채는 이제 채권 수익률로 가는데 수익률이 안 올라갔었어요. 금리 올려도요. 예.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었잖아요. 예, 예. 근데 안 올라갔었어요. 그럼 국채 가격이 국채가 뭐 떨어지지 안 떨어졌다는 그래서 얘기고. 손실이 안 생겼던 거예요. 예. MBS는 마지막에 조금 이제 그 금융이 터지기 직전에 좀 올라갔었을 뿐이고 채권에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안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해 3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채권 그러니까 국채 가격들 그러니까 단기 국채 같이 쫙 올라가고 거의 같이 올라가 버렸고 장기도 그러니까는 쭉쭉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어디까지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둔 특수성 때문에 이제 연결된 것 뿐이고요. 그럼 손실들이 지금 많이 잠복돼 있는 거예요. 미실현 손실들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거기에 자극이 오게 되면은 SVB처럼 터지는 거는 터지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럼 미 국채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나머지 채권들의 그러니까 위험성도 대충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 국채마저 저 정도인데 손실이 저 정도인데 나머지는 뭐 더 심하면 심하지 뭐. 미 국채 파동이요. 정확하게 작년 10월 달에 터졌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영국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채. 영국 사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일반 청취자들은 별로 이렇게 지나치면 들었겠지만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미 국채 유동성 문제가 터졌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미 국채가 그러니까 현금화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이 막 갖다 팔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5%까지 올라갑니다. 그랬었죠. 4.2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격이 폭락하니까는 국채를 그러니까는 매수하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공급 물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어지면서 국채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자산으로도 갖고 있고 담보물로도 많이 활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하락하니까는 담보 더 내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매각해도 손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 팔리고 막 그러니까 더군다나 계속 하락하고 앉았으니까요. 급격하게 하락하니까는 작년에 8월 말부터 급격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국채 수익률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하니까는 전부 다 기피 대상이 됐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연준이 개입했었습니다. 개입해서 진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11월 이후부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는 12월 달에 환율 시장이 안정됐던 이유가 달러 가치가 안정되어지면서 달러 가치 안정됐던 이유가 뭐냐면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해서 그런 거예요. 미 국채 금리를 떨어뜨렸던 거예요. 미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미국 국채 가격이 그만큼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달러가 그렇지. 달러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 달러 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금이 금융시장 들어오니까 달러가 또 다시 하락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때가 1차 파동이고요. 2월 달에 굉장히 환율이 불안정해졌죠, 우리나라요. 2월 달에 그랬었어요. 예, 2월 달에 쫙 올라가집니다. 2월 달에요. 그게 이제 2차 파동인데 이번에도 2월 달도 뭐냐면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를 돌파했었어요. 그랬었나요? 4%를 6월 달에 그랬었나? 한 3.5%까지 내려가다가 쫙 올라갔었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보니까 4% 넘어갈 때마다 터지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받쳐줄 수 있느냐, 국채 가격 하락을 어디까지 받쳐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대충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4% 넘어가니까 이번 터진 거예요. 2차 파동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지금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지금 3.5%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 통제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금리 그러니까 이제 동결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배경인 거죠. 그런 배경인 건데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채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을 그러니까 지금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거나 연준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고용 좋고 그래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다시 또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고 지금 3.5%가 떨어졌어도 손실은 여전히 그래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진 거 여전히 높은 거니까요. 옛날에 비쌀 때 국채를 사 모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손실액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많기 때문에 자금이 갑자기 그러니까 어디서 갑작스러운 유출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화약에다가 불 지피지는 거나 불 붙는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그 최 교수님이 2008년 그때 금융위기 때 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쨌든 그때 다른 이유는 그때는 부실이 나타나지 않았었다. 지금은 부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로 번지기도 전에 그게 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더 중요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그때는 부실이 나타나기도 않았는데 결국은 큰 금융위기로 번졌는데 지금은 이미 부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더 큰 금융위기로 번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당장 그 우려가 들거든요. 자, 우리가 금융 부실은요.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의 가치 하락을 해서 우리가 비롯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 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흔히 말해서 거품이 붕괴되는 거품 붕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금융에 있어서 거품은 되게 부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금융은 부채하고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럼 당시에는 가계부채였었어요.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가계부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계부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GDP 미국에선. 근데 미국에 뭐가 늘었냐면 국가부채가 폭등을 했죠. 그렇죠. 국가부채가 엄청 폭등했어요. 그래서 많이 발행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국채를 가는 거예요. 국가부채인데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국가부채야. 저거 안전하고 아무리 미국이 국가부채가 저렇게 해도 미국은 달러 찍어낼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사실 미 국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가 됐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돼 있는 게 미국채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작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미 국채 가격이 그냥 지난해 보게 되면요. 지난해 국채 가격의 하락폭을 보게 되면 1900년대 이후에 가장 하락률이 컸어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이상 동안에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현상인 거죠. 이것도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가장 안전자산의 기준으로 삼는 상품이 이게 그러니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예요. 물론 다른 채권들도 지금 문제가 더 크겠지만은 가장 안전한 얘기하는 거죠. 상징적 국채마저도. 국채가 흔들리니까.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국채를 이렇게 미국이 많이 발행한 이유는 코로나 때 너도나도 어려우니까는 국가가 개인들이 빚을 지는 대신에 2008년 때 개인들이 빚을 져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됐었으니 최 교수님도 늘상 말씀하셨잖아요. 개인들이 빚지지 말고 국가가 빚을 지겠다. 그래서 국채를 잔뜩 찍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은 잘못됐다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근데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정부가 어쨌든 간에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달 비용에 상승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 압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유발됐잖아요. 지금 2008년도 이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통화량이 안 증가됐었어요. 돈을 이렇게 찍어냈었어도 별로요. 은행에만 머물고 있고 돈이 안 돌아섰죠. 시중으로 돌아가지 않았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상세를 해버렸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특히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의 통화량을 쓰는 M1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는 돈 찍어가지고 가게들한테 직접 줬잖아요. 지갑에 그냥 꽂아놔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망 충격이라든가 전쟁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비경제적인 요인이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거다 보니까 금리는 안 올 수가 없게 돼버리고 안 올 수 없는데 국채는 굉장히 막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취약성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국채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정성으로 이제 지금 드러난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 국채를 미국은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볼 때 별로 안전하다고 자기들도 생각한 거죠. 그렇죠. 별로 이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국채가 무너지면 미국이 무너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게 미국 정부가 지출이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출 증가하는 것을 커버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정부가 수입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수입 범위 내에서 가능한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좋죠. 그럼 사실 증세를 해야 되는 거죠. 세금 올려. 과거 1970년대까지는 소위 말해서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대개 그러니까 메꿨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든 베트남 전쟁이든 뭐 한국 전쟁이든 이때 들어가는 전쟁 자원 조달들은 다 세금으로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했다고요. 근데 이게 뭐냐 80년대 이후부터 특히 2000년대 이후 이런 뭐 전쟁들 많이 치렀잖아요. 치르면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전부 다 부채로 다 치른 거야 다요. 세금은 오히려 잠깐 떨어뜨렸잖아요. 깎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걸 또 미국은 우리와 다른 게 의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 공화당은 이제 지출줄이라고 하고 앉아 있고 증세는 반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채라는 것이 계속 수요는 생기고 앉아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뭐냐면은 미래에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증세를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군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 문제가 이렇게 발발이 된 거다. 그러면 사실 미국의 국채라는 게 달러 패권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경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달러의 기득권을 달러의 패권을 갖다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 아니에요. 그럼 국채가 무너지는 것만은 다른 건 다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이것만은 무조건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 달러의 힘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달러에서 나오는 힘에서 나오는 거고 미국의 군사력도 달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저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미국의 소위 말해서 정치 엘리트들의 목표 함수는요. 패권 유지잖아요. 그렇죠. 패권 유지가 되지만 달러 힘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가도 같이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언론도 거기에 동조를 해주는 거고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금융위기랑 팬데믹 겹치면서 엄청나게 국가 부채를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증세로 안 하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채무로 했단 말이에요. 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즉 국채 발행이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요. 금리는 과거처럼 굉장히 낮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자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자도요. 이자 비용도 국채 절대액에서 이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자꾸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 즉 달러를 동원할 능력이 저는 계속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뭡니까요?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방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비용을요. 자기들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국가 전략으로요. 그러면은 그것도 뭐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미국이 그럼 어쨌든 과도한 채권을 국채를 발행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두더지 은행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그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이거 해결하는 거는요. 지금 세금 걷는 거? 지금 저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증세를 더. 근데 그거 미국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과거에 70대까지 가능했던 거는요. 70대까지는 미국이 산업자본이 중심에 섰습니다. 경제에 있었어요. 80년대 이후는 금융자본이 되어버렸어요. 금융자본이 속성상으로 보면 더 탐욕적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탐욕적이에요. 세금 내기 싫어해요.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미국이 80년대 이후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공동체된 책임 이런 것들이 약화된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한 나라가 그러니까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 국가 역할을 하려면은 내부가 굉장히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된 거예요. 약화됐는데 워낙 미국의 달러의 힘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한 40년 온 건데 그게 지금 저는 서서히 부식되고 있는 거예요. 부식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정부가 저렇게 부채가 많다 보니까는 재정의 여력이 있어야지만이 내부에 그러니까는 무슨 뭐 소득 재분배 같은 걸 해줄 수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그 코로나 때 국가가 이렇게 그 빚을 져서 재정으로다가 이제 그 도와준 게 너무 많이 도와준 것도 좀 문제였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좀 너무 과도하게 도와준. 그리고 재정을 풀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많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고는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많이 이득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그러니까는 이걸로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어쨌든 유발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발등 찍은 측면이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굉장히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발등 찍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쨌든 해결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자들한테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이걸 갖다 해결하는 거 그거는 뭐 거의 힘들다고 봐요. 정말 쉽지도 않고 아주 먼 얘기고 당장 지금 은행들이 지금 막 두더지처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의 문제가 지금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연준이 하는 게 돈 찍어서 다시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양적 긴축으로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돌아섰는데 다시 이거 만약 돈 풀게 되면은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금리 인상도 막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인플레는 안 잡았는데 아직 그럼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이번에 물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물가는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 이후의 물가 그런 저물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기대하지 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저 여론들이거든요. 금융위기 이전의 저물가 시대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저물가 소위 말해서 2% 목표치는 이건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 그런 시대는 없다 이제. 그러면은 2%보다 높은 4%, 5%가 이게 뉴노멀이다. 그러면은 그렇죠.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지냐면은 되게 이제 그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의견차가 약간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게 뭐냐면요. 재정 지출이 계속 증가한다 이거예요. 미국 국가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재정 지출이 계속 재정 적자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그 이 한쪽에서는 뭐냐면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거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 투자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쭉 경험적으로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예측하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펑펑 계속 터지더라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걸 이제 꼬리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들 펑펑 터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공급망 충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그러니까는 4% 낮게 보는 사람도 한 3.5% 이상은 3%대 이상은 나올 것 같다. 앞으로는 3%대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2%가 아니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뭐냐면은 그 목표치를 높여야 된다 연준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 높이게 되면 또 높인 대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높아진 상황 속에서 연준의 그러니까는 목표 금리도 중립금리라는 것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정부의 그러니까 재정 이자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연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죠. 연쇄적으로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지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연준이 돈 찍어 가지고 뒤수습하고 다니는 거예요. 두더지 튀어나오면 가서 잡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굉장히 좀 사실 겁도 나고 그런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까? 그럼 지금. 그렇죠. 불안한 거죠. 위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좀 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정이 됐다가 다시 이게 올라가지게 되면은 다시 또 불안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 금리가 안 올라가지는 거를 그러니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가 안 올라가지는 걸 기대할.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계속 상승해 주기를. 그런데 미 국채 수요가 계속해서 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럼 결국 돈 풀란 얘기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미국 기준금리 다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은행들 지금 자빠지니까는 금리 기준금리를
야 이거 올렸다가는 큰일 나. 다른 지표들로만 보면은 올려야 되는 게 분명한데 이거 올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금리 동결 아니면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은행들이 다 무너진다 지금. 연준 똑바로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내리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물가가 또 금리 동결 내지 내리라고 하는 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봐보세요. 월가에서 나와요. 골드만삭스가 먼저 그걸 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러다 다 죽어. 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를 다 보내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일각에서는 이러다 엉망진창돼. 지금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금융 불안정은 금리 내려가지고 잡는 걸로 안 돼 있어요. 교과서에요. 금융 불안정은. 금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통화신용 정책하고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문제하고는 별개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시건전성 규제 이런 걸로 금융 시스템화가 되는 거 있고 금리라는 것은 미국은 그러니까는 물가하고 고용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고용이 지금 좋은데 물가는 아직 안 잡혔다 보니까 금리 계속 올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금융 불안정은 다른 수단이 있지 않냐. 지금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가는 것처럼 이 돈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수단이 있지 않냐. 그래서 금리 인상은 계속 가야 된다. 가지 않으면은 물가 안 잡혔는데 금리 안 잡고 돈만 풀게 되면은 다시 이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잡다 말고선 지금 그러니까 잡다 말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망할 은행은 좀 망해도 상관없을 은행은 그냥 망하게 놔두고 아주 위험한 데는 꼭 필요한 데는 좀 살리고 이건 재정에서 좀 행정부에서 알아서 하고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은 통화정책대로 갈 길을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미국 기준금리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세요? 개인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한 뭐 0.25%는 올릴 거라고 저는 지금도 그게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기 전에도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국채 금리를 또 건드려서 망하는 은행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채 금리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요. 그래도 국채가 안전자산이니까는 안전자산으로 가요.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졌는데 MBS는 오히려 오르더라고 사실요. MBS는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증권은. 아무래도 이게 채권자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다 보니까 국채 수요는 늘어나가지고 수익률은 좀 떨어졌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그 국채 수익률이 지금 보게 되면은 단기물들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리를 지금 이 돈을 투입해 가지고 사실 수익률을 거의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하려면 금리 인상 스케줄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단기물은 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크게 떨어지기가.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금 시험대에 올린 거죠. 시험대. 참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유럽은 일단 오늘 보니까는 0.5%로 빅스텝으로 거기도 지금 크레딧 스위스니 뭐 여기 지금 문 닫게 생긴 것까지는 아니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0.5%로 확 올려버렸어요. 이거는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 이 생각을 유럽은 결정을 한 거고. 그렇죠. 지금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막 전념이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라 전념성은 그러니까 2008년도가 더 강한 거예요. 다 연결돼 있었으니까 상품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각 은행별로 다들 똑같은 폭탄들을 정도 차일 뿐이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터지면 가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가서 덮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덮을 여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번에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도 스위스은행이 돈 투입해서 덮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두더지 게임이라니까 지금요. 제가 그냥 일반 경제학자가 아닌 제가 그러니까 기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다음 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은행들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리 원래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리면 큰일 나. 그래서 만약 금리를 동결하거나 뭐 내리지 않겠지만은 동결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야, 미국 은행들 진짜 큰일 났구나.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다른 거 와서는 다 올려야 되는 판인데 금리를 올리지 못할 지경에 이른 거 보면은 은행들 큰일 났네. 내 돈 일단 다 빼야겠네. 이 생각이 만약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그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시그널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잘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게 사실 우리한테도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국이야 뭐 은행들 문 닫든 어쨌든 한국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한국은 그럼 은행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도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었었죠. 왜 그러냐면은
11월 달부터 예. 11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강달러가 이렇게 진정이 되면서 예. 그 반사이득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금융 시스템 우리나라는 좀 이제 시차를 두고 예. 12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안정 국면으로 전환됐었어요. 예. 환율도 안정을 쭉 되고 그게 1월 달까지 한 2달 갔죠. 예. 가다가 이제 2월 달에 이렇게 되면서 다시 환율도 올라가고 예. 환율 올라가고 이번에 이제 SVB 딱 터지면서 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 한국이 잘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안정된 게 아니라 예.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개입을 해가지고 예. 미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안정되면서 그리고 달러가 저 강달러가 꺾이면서 이 반사이득을 이제 본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예, 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가요. 예. 한국에서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2월 달 다시 불안해진 것도 예. 미국의 국채물이 다시 불안해지다 보니까 예. 또 그게 이제 유탄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SVB 딱 터지니까는 한국은행 다 괜찮다고 하다가 예. 지금 은행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점검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앉았잖아요. 예. 예?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그 은행이 자기 자본 더 충원하고 그렇게 되면은 예. 뭐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은행들 동원해가지고 지원해 주라 했잖아요. 저기 저 증권회사나 이런 데들 그러니까 이 저기 회사채 발행 안 되고 이런 것들이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지원 못 하죠. 예? 그런 거 지원, 은행들 그 지원을 등 떠밀지 못하게 되죠. 근데 자기 자본금을 그 돈으로 다 자기 자본금을 더 충실히 쌓아놔라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예. 이제 뭐냐면 지금 근데 우리가 PF 사업은 예.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잖아요. 예. 진행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은행의 건전성도 그래야 되겠고 예. 은행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지원을 또 이제 역할도 또 그다음에 또 요구를 하고 앉아 있고.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실물 경제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요. 지금 천수답 시기예요. 천수답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의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대하는 거예요. 요행수를 바란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러면은 뭐 천수답이라고 표현하셨지만은 미국의 SVB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거 원래는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올릴까 말까 지금 이런 거로 봐서는 한국으로서는 그게 좀 맞은 거 아니에요? 선택을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운이 따라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 뭐냐면은 시장의 금리가 예. 하락 안정된 거에서는 요행이 따른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졌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예.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스타트업 대상으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금 중개 역할을 하는 예. 데인데 이게 지금 미국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요. 예. 전 세계 스타트업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이미 그러니까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지금 우리가 자금난에 지금 이미 직면하고 있어요. 예. 예? 그게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은행이 저렇게 가는데 예. 그 미국의 지금 은행 위기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컨피던스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신감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심리니까 금융은 특히요. 예. 심리인데 아까 홍 기자님이 이번에 금리를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하고 동결해 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거꾸로 역으로 더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게 예. 바로 그런 자신감이 그러니까는 이게 예. 지금 굉장히 손상이 된 거예요 이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은 정보가 확산되어져 가면서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SVB라든가 뭐 시그너처라든가 이 몇 개 은행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다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건 시작이 돼 불과하다 이거.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막 이제 지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지금 지난해 연말 지금 회계 저게 지금 이제 3월달 지금 중순 전후로 해서 막 쏟아져 나오고 앉았다고요. 예.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도 뚜껑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이런 것들이요. 이런 애들 수백억 달러씩 미실현 손실들이 있더라고요. 손실들이. 예. 그 부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만한 정도의 규모입니까 그러면은? 수백억 달러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연계된 거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터지는 거는 뭐냐면은 예. 인출이 그러니까 확 생기게 되면요. 예. 그러면 이걸 어차피 일부러 처분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아직 안 생기니까 여기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란 특수한 저걸 하다 보니까는 그렇지. 그리고 예.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은행은 코인을 주로 이제 그 하고 하다 보니까는 예. 그런 이제 가치 하락이 속에서 인출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예.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붙은 것뿐이고 예. 다른 데는 아직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지 인출 사태가 안 일어났는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듯이 만약 이 사태가 그러니까 진정되지 않고 또 다른 게 또 두더지가 또 튀어나오고 반복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약간 불안감이 증폭된다 이거죠. 불안감이 증폭되게 되면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했을 때 미실현 손실이 꽤 많다. 이게 알려지게 되게 되면은 네. 불안해서 거기다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옮기고 싶고 그러겠죠. 그럼 그 한국 그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은행 시스템은 그러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망하는 은행이 나오고 이런 정도는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은 지금? 한국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 미국보다는 예. 이런 소위 말해서 투자 증권들에 대한 운용 비중이 작기 때문에 예. 좀 적겠지만은 저는 손실은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같이 맞죠. 저 채권 가격이 하락한 건 마찬가지니까 금리 예. 올라가면서 올라간 건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는 이제 그렇게 미국 은행들처럼 크진 않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게 좀 정보가 공개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미국 금융이 흔들리면은요.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미국 금융이 흔들리면은 해외 자금들이 빠져나간다고요. 해외 자금들이 손실도 메꾸고 그래야 되니까. 미국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요. 그럼 그게 지금 미국의 은행들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에 있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들어간다. 금융이 불안하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그 금융이라는 게 우리나라 혼자만 고립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어떤 변화가 갔을 때 영향을 받고 그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지난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금융 사태가 불안해지기 전에도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점을 보여줬잖아요. 우리는요. 더군다나 지금 뭐냐면은 지금도 사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역 적자, 경상 적자도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가서 더 그러니까 그런 뭐 좀 좀 안심할 수 있는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천수답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국제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지 않기만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라도 올리면은 뭐 한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기준금리 차이도 꽤 벌어지잖아요. 한 1.5%포인트 차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달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역수지 경상수지까지 지금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럼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은행들도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못 쏠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데 더군다나 기준금리 차이까지도 이렇게 벌어지면은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크겠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상당히 일시적으로 유출 확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게 되면 그런 이제 갑작스러운 유출은 급격하게 안 생기죠. 안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금융시장이 안정된다는 얘기는 돈들이 풀리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풀리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들 많이 자금이 빨리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이유가 12월 1월 달에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시장의 종속 변수다 이렇게. 근데 국제 금융시장이 만약에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면은 제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지금 그 하려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리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금리 지난해 여름만 하더라도 0.25 벌어지 정도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3.5고 여긴 이번에 올리게 되면 5%까지 가면 1.5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벌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갑자기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걸 막아야 된다. 그거를 추격을 그러니까 1%포인트로 갑자기 올릴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요. 격차 줄인다고. 그러면 그 충격이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못 올리는 거냐고요. 실물 경제하고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 금융시장이 제발 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고가 안 일어나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라고요. 지금. 그럼 한국의 기준금리도 4월 달에 이제 4월 달에나 뭐 그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미국은 이제 다음 주에 당장 결정이 되고 4월 달에는 그러면은 미국이 이번에 0.25라도 올리면은 한국은 무조건 올려야겠군요. 따라서. 지금 유럽이 지금 ECB가 3.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0.5%포인트 갑자기 확 올렸어요. 3.5 올렸죠. 아니 0.5가 아니라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한 0.7 두 번 올리다가 0.5 두 번 올린 거예요. 이번엔 그래도 은행들 막 이러니까는 그렇게까지는 못 올릴 거다 했는데 과감하게 올렸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 물가 잡아야 되니까. 물가 잡아야 되니까 올린 건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저는 2월 달에 실수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2월에 동결시킨 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시장이 좀 많이 시장 금리가 안정됐을 때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해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금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어요.
예? 우리 이제 정책을 잘못 운영해가지고 뭐 김리태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있었어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죽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많이 해도 진정이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니까는 기준금리 좀 올려놔줘도 예. 상관없거든요. 예. 예? 시장 금리가 크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월 달에 올렸어야 되는데 2월 달에 저는 동결한 게 큰 실수라고 봐요. 그때 선제적으로 먼저 좀 올렸어야 된다. 선제적으로가 아니라 올릴 요인은 계속 있었죠. 물가가 지금 안 잡혔잖아요. 물가는 안 잡혔지만은 예. 사실 부동산 문제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근데요. 예. 우리 분명히 합시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 한국은행 법에 보게 되면요. 예. 금융안정 문제를 금리로 하라고 안 돼 있어요. 한국은행은 그렇지. 물가만 그러니까 저기 금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한국은행이 뭐 그래도 같이 다 한국 내에 있는 은행인데 그걸 완전히 그냥 고려를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 한국은행이 아니겠습니까? 금리 내릴 때요. 예. 내릴 때 그러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그래도 금리 내렸었어요. 예? 그때 안 봐요. 그때는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그건 자산 건전성 문제 규제를 해야 될 문제다. 예. 이런 얘기 한다고요. 금융인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음 한국은행도 지금 고심이 매우 깊겠군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 문제도 걸려 있고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 이제 대출 규제도 다 푸니까 시중 은행들 이제 금리도 계속 금감원장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은행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중 그 은행들 금리를 그 내리고 있잖아요. 대출 금리. 그것도 이제 부동산이 주 요인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데. 제가 2월 달에 실수했다고 하는 게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신규 주택담보대출 때 코픽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지난 금융시장 안정되는 동안에 예. 혜택을 본 게 꺾였었다고요. 예.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꺾였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예. 좀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국제 금리하고 격차를 예. 좀 축소를 시켜놨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압력을 그러니까 별로 안 줄 때 예. 시장 금리에 그러니까는 상향 압력을 덜 미칠 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금융시장 불안해지게 되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안 올려도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거든요. 말이요. 예,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지.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미국의 국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본질은 그겁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가 여태까지 미국을 여태까지 지탱해 왔던 그 힘인데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제가 이제 가만히 보기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진 나기 전에 지진의 징조가 있죠. 사전에요. 2008년 금융위기 전에요. 그때도 저는 이제 많이 보는 게 국채금리를 많이 보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한 두 번 정도 파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이 딱 터진 거예요. 중간에 징조가 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10월 파동으로 한 번 왔고 2월 파동으로 한 번 왔거든요. 이게 징조라고 저는 봐요. 징조예요. 그럼 지금 중국은 박수 치고 있겠네요. 중국은 많이 국채 처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은 달러 패권 때문에 워낙 그 피해를 많이 본 국가라고 생각하니까는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도 뭐 피해보는 것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 좀 계속 좀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